이제 곧 있으면 영국이죠. 런던에도 ET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홍콩에도 ETF가 이렇게 상장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은 요거를 뛰어넘는 순유입량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엄청난 순유입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8만에서 9만 요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줄어들고 있는데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고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물량은 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2분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4월에서 6월 요때는 좀 크게 오를 수 있다. 희망회로 좀 돌리면은 한 10만 불까지 우리 돈으로 1억 5천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 3월 31일 아침 8시 37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은 좀 되게 횡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15분 봉으로 보면 급락하고 급등하고 뭐 이런 걸로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그냥 횡보하고 있다. 요거를 알 수 있어요. 뭐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만 달러를 넘었다가 내려갔다 넘어갔다 내려갔다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추이를 보면 금요일은 미국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늘이 부활절이거든요. 3월 31일이. 그래서 굿프라이데이라고 금요일 날은 원래 안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때는 아예 없었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이렇게 인플로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현물 ETF가 계속 플러스가 되는 그러는 중이에요. 뭐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블랙락은 이날만 수요일 저녁에만 좀 힘을 냈던 것 같고 좀 잘해주진 못하고 있어요. 블랙락이 좀 힘을 더 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거는 블랙락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최소한일 때도 한 1800만 달러가 순유입됐잖아요. 블랙락은 지금 거의 한 3달 가까이 됐잖아요. 3개월, 거의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0이나 마이너스가 없어요. 항상 플러스였습니다. 그것은 피델리티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150만 달러인데 가장 적을 때도 플러스였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펀드라는 게 들어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한 건데 계속해서 플러스만 3달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거의 역사상 최고 기록 근처라고 합니다. 넘어섰거나 근처거나. 다른 데에는 뭐 아크 같은 데도 0일 때가 있고 뭐 0일 때가 많잖아요. 여기가 아크입니다. 여기 다 0일 때도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가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은 맥시멈 최고일 때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은 단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없습니다. 3달 동안 내일이 팔기만 했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피델리티 블랙록 아무래도 제일 든든하죠. 어찌됐든 계속 플러스를 내주는 애들이니까.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제일 좀 아쉽죠. 그렇다고 그레이스케일이 나쁜 애가 아니라 그랬죠. 현물 ETF는 블랙락과 그레이스케일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가장 좋을 때마저도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최근에는 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작은 추세로 가고 있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좀 안정됐구나 하고 안심하던 차에 갑자기 6억 달러 이상을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때 좀 하락이 좀 셌어요. 그래서 60K를 이쯤 아마 찍었을 거예요. 6만 달러를.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차츰차츰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피델리티랑 아크랑 뭐 비트와이즈랑 프랭클린 템플턴이 그냥 순서대로 조금씩 잘해주고 있어요. 되게 고무적이죠. 어떨 땐 피델리티가 힘내고 어떨 땐 블랙락이 힘내고 어떨 땐 또 이렇게 아크가 되게 힘내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막 이렇게 힘을 내고 서로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ETF가 많이 상장돼 있는 거는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힘을 내줘서 계속해서 그래 최근에는 플러스로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플러스였죠. 이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조심스럽게 플러스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이거를 차트로 만든 거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는데 1월 말쯤에는 좀 마이너스였어요. ETF가 현물 ETF가 상장되고 얼마 안 돼서는 좀 플러스였죠. 근데 플러스가 며칠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히려 GBTC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막 팔기 시작했죠. 엄청난 양을 팔아대면서 이때 가격이 좀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찍어봤을 때 한 마이너스 22%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엄청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불장이 왔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요럴 때 너무 기분 좋았죠. 요때 73,000달러를 넘고 74,000 근처까지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요때 꼬꾸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꼬꾸라질 때도 요때만 해도 마이너스 22%였는데 요때는 한 마이너스 17% 정도 요 정도 찍었다가 지금 살짝 다시 반등해서 한 7만 달러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은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의 높이가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요때 블랙락이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막 불을 뿜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팍팍팍 증가하다가 지금은 다소 조용해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게 현재는 미국 ETF 위주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영국이죠. 런던에도 ET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ETF가 아니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에도 ETF가 이렇게 상장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략 한 5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한 5월 말 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2달 후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이 알파가 대단한 알파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은 요거를 뛰어넘는 순유입량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엄청난 순유입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한 8만에서 9만 요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요사키가 말했던 6월 10만 6월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된다. 요 정도 되면은 이제 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10만 달러가 한 6월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들을 보니까 홍콩 ETF가 신청이 이렇게 쏙쏙 하나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뉴스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래들의 지갑 현황이거든요. 빨간 거는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잔고죠, 잔고. 잔고가 고래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시세가 올랐으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거는 고래들이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그러니까 1년간의 변화거든요. 1년 동안 여기 작년 지금쯤이죠. 작년 지금쯤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고래의 지갑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 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그동안 고래 지갑에 비트코인이 무려 150만 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많이 모으고 있죠. 엄청난 양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 개수를 그냥 늘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기대감을 많이 갖고 매집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는 지금이 약간 폭풍 전야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차트를 좀 볼게요. 이게 2021년 초의 모습인데 저는 이 차트랑 지금 저는 한 여기 근처에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승장에서의 차트 모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급등했다가 조정받다가 급등했다가 조정받다가 급등했다가 조정받다가 이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겪은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스프링처럼 눌렀다가 튀어나오는 그 힘으로 그 반동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게 됩니다. 눌렀다가 튀어나가게 되고 저는 앞으로 이번 상승장에 이런 조정과 상승이 한 3번 정도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상승장에서 한 2번 정도 조정과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1월 10일 날 ETF 승인되고 11일부터 잠깐 삐죽 올랐다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 하락했다가 뭐 엄청난 양이 올랐죠. 이때 39K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73K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었죠. 지금은 한 17% 정도 떨어진 상태고 지금은 조금 횡보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세게 튀어나가게 되면 물론 이만큼까지 거의 2배 되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적어도 한 3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3, 40% 정도는.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거의 10만 달러에 가깝거든요. 한 6월까지는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기요사키가 말했던 6월 10만 달러 설, 저는 이 시나리오를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홍콩 ETF도 상장되고 뭐 런던의 ETF도 상장되고 그리고 6월에는 금리 인하도 되고 뭐 이런 좋은 뉴스들이 계속되면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순 없잖아요. 뭐 이러다가 한 번 더 재차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떨어지면은 한 6만 달러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한 5만 9천 달러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마음의 준비는 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쭉 빠지는 하락장으로 갈 것 같진 않거든요.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하락이 한 번 더 오면 한 달 정도 더 조정을 받으니까 6월에 10만 달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을쯤에 한 9월쯤에는 1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재차 빠져서 전저점을 갱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0만 달러 정도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이 2021년 불장 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해 보여요.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물론 이렇게 크게 빠질 때도 있었죠. 이거는 진짜 이게 붓다빔이라고 하는데 끔찍한 일이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에 엄청나게 빠졌어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거의 한 60%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정고점을 갱신했죠. 이거는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었던 상승인데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쌍봉으로 나오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거의 60% 가까이 빠졌죠. 58%까지 빠졌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의 뭐 패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 의견일 뿐이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인리스 2.0 제가 좋아하는 어플인데 여러분도 이 어플을 깔면 됩니다. 그럼 각종 뉴스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을 많이 해주거든요. 코인리스 2.0을 저는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분기 중으로 승인할 것이다. 에릭 발추나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데 되게 잘 맞추더라고요. 제가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 올해 2분기 중으로 제가 5월 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쯤에 승인될 거라고 보이고 승인이 되면은 홍콩발 비트코인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현물 ETF 순유입 차트에다가 그게 더 얹어지니까 6월에 10만 달러 갈 수 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10만 달러 되면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고래들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입니다. 지난 한 달이면은 3월 얘기하는 거죠. 3월 한 달 동안 2012년 이후에 가장 공격적인 매수세를 기록했다. 이게 개미들이 아니고요. 고래들입니다. 고래들이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죠. 2012년이면 거의 비트코인 태동기잖아요. 이때는 보니까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30달러였더라고. 30달러. 30달러면 한 4만 원 하잖아요. 4만 원이면 100개를 사도 한 4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뭐 특별히 지금 느껴지기에는 고래가 아니죠. 근데 100개에서 1000개 구간이라는 게 이때 당시로는 2012년 당시로는 400만 원에서 4천만 원, 요 정도 아주 소소한 금액이었거든요. 요때는 뭐 저라도 많이 살 수 있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한 개에 1억인데 이때를 제외하고 지난 12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매수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2017년 박상기의 난 있기 전에 이 엄청난 불장에서도 이만큼이 아니었고요. 2021년
요때도 이렇게 많이 매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불장에 개미들이 막 매집하는 것 같은데 고래들은 보통 불장 직전에 매집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뭐 이렇게 조정받겠죠. 그러다가 다음번에 이렇게 오르잖아요. 고래들은 요럴 때에는 잘 매집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에 있죠. 가성비를 따져서 그런지 시간이 폭발적인 성장 직전에 막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 이후로 최대치라는 거지 급등 직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거품이 낄 때쯤에 물량을 단기에 단기 투자자 개미들에게 넘기고 이제 하락장이 오게 되거든요.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급등 직전에 고래가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검정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홀딩 수인데 다시요. 요 주황색 선이 고래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수거든요. 네, 엄청나게 삐죽 솟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3월이겠죠. 3월 이제 말이니까 3월 한 달간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래들이 왜 매집을 했냐? 되게 간단합니다. 미친 듯한 상승 뒤에 눌림목이 왔잖아요.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사실. 그래서 요게 한 달치인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모아 나갔던 거죠. 시세의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이땐 팔지 마라. 그리고 돈 있으면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다. 그냥 돈이 별로 없으면 무리해서 사지 말고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냥 고래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갖고 있는 현금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한 거죠.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12년간 최대치에 매집을 한 거예요. 그것만 봐도 지금이 폭발적인 성장을 좀 앞두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뭐 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이 은을 제꼈다가 다시 9위로 떨어졌거든요. 8위가 은이고 1위가 금입니다. 1위가 금,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죠. MS, 뭐 3위가 애플 뭐 이렇게 되는데 현재는 9위에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어요. 잠깐 8위 찍었다가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3월에 조정 겪으면서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같이 급성장하는 성장세를 계속 앞으로 1년 동안 유지를 한다면 1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지금 3월 말이니까 한 4월쯤 되겠죠. 2025년 4월까지 하면은 이 금 다음으로 이 MS 자리를 제끼고 2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한 17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률, 그러니까 광기가 포함되지 않고 지금의 상승률이 유지가 된다면 한 17만 달러까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17만 달러가 되면은 시총 2위가 되는 거예요. 2위가 MS고 1위가 금인데 금을 뛰어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보여드릴 때만 해도 14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더 올라가가지고 금값이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5조 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은은 조정받지만 않으면 금방 뛰어넘을 것 같고 자,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면은 최소한 뭐 올해 찍을지 내년에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점을 찍을 때쯤 되면은 2위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금 다음으로. 물론 금하고 시총 차이는 되게 크겠죠. 대략 한 3.3조 2천억 달러? 네,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시총이 지금보다 한 거의 2.5배 정도 되는 시총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한 2억 5천 정도 되겠죠. 네, 저는 요 정도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만 돼도 네, 전체 전 세계 시총 2위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다 이기게 되고 금 외에는 이길 자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야기인데요. 이제 좀 날짜가 좀 미뤄졌더라고요. 한 4월 21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계속 날짜가 바뀝니다. 뭐 17일이라 그랬다가 19일이라고 했다가 20일이라고 했다가 뭐 좀 땡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블록 생성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딱 10분이 아니거든요. 10분 안팎으로 조금씩 변동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요 정도 된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4년 주기 사이클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 반감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감기가 오기도 전에 최고가를 경신했잖아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네, 현물 ETF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4년 사이클 이거를 그동안 갖고 왔던 반감기 영향이 이번엔 없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선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 지나야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게 된 건데 요즘엔 학습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어차피 오를 거 좀 일찍 오르자 해서 반감기가 되기도 전에 미리미리 오르게 된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올해 반감기가 있을 테니까 미리미리 사놓은 게 지금 시세가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개미들도 아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너무 잘 알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사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감기의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로 인해서 시세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대략 900개 정도 생산이 되는데 450개로 반으로 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거든요. 하루 채굴량입니다. 물론 개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거는 되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어요. 지금 역대 최저 물량이거든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고 다 개인 지갑 쪽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팔려고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에다가 보통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가뜩이나 거래소에 물량도 없는데 채굴되는 물량도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쇼티지가 나는 거죠. 그럼 진짜 물량 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네, 정고점 살짝 넘었죠. 지금 한 여기가 한 7만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노란색이 거래소에 보관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 뭐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에 저장돼 있는 비트코인 잔액을 보여주는 건데 노란 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거래소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사죠? 그러니까 장외 거래를 하거나 뭐 블록딜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블랙락 같은 데서는 이게 블록딜로 매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아크나 피델리티 이런 데는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요. 그럼 이들이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물량이 없는데 사려고 하니까 계속 가격을 끌어올리겠죠. 물량은 더 줄어들 거고 거기에다가 반감기로 인해서 이제 채굴 물량도 줄어들면은 블랙락마저도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코인베이스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베 프리미엄이 좀 중요한 편입니다. 코베 프리미엄이 플러스일 때는 매수세가 많은 거고 코베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일 때는 기관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줄어들고 있는데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고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물량은 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2분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요때는 좀 크게 오를 수 있다. 희망회로 좀 돌리면은 한 10만 불까지 우리 돈으로 1억 5천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파월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가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할 건데 좀 서두르진 않겠다. 좀 천천히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천히 하겠다. 어찌됐든 하긴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대략 한 6월 정도 생각하는데 늦어지면은 한 7월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 6월에만 금리 인하가 돼도 이건 엄청난 호재일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한 2년 만이죠. 2년 만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니까 요거는 비트코인에 좀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ETF 뉴스인데요.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죠.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가 현물 ETF 이더리움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30% 정도 보고 있다가 뭐 21% 정도 나왔다가 지금은
한 19%까지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체로 좀 맞더라고요. 이렇게 뭐 확률 같은 거, 이제까지 막 금리 같은 것도 예상한 거 대부분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저는 마음은 좀 많이 내려놨어요. 이더리움 저는 뭐 10개 넘게 있는데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폴리마켓 사용자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에 대략 한 5월 23일인가? 요때가 마감 기일인 것 같은데 결정 마감입니다. 확률은 한 19%이다. 19%면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좀 접었습니다. 안 될 걸로 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기요사키 형님인데 늘 이야기해요. 글로벌 부동산 붕괴 위기가 왔다. 근데 이분 이 얘기 한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한 2017년인가? 2018년인가? 이때부터 붕괴한다. 뭐 미국 주식시장 붕괴한다.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거든요. 벌써 한 6, 7년 된 거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계속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가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은 뭐 글로벌이라고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미국 부동산은 대부분 고정금리래요. 고정금리로 지금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아지는 게 미국인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 집에 고정금리로 받았는데 만약에 이걸 팔고 다른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금리를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고금리로 받겠죠. 지금 저금리, 고정금리로 있는데 이렇게 새로 사면은 고금리를 받으니까 그래서 집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그런 상태래요. 그래서 미국에는 부동산 위기가 주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뭐 오피스 빌딩 요런 데가 좀 위기가 있는 거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뭐냐면 뭐 1층에 식당 있고 뭐 2층부터 이렇게 상가가 쭉 있는 건물들을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공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조짐이 보이고 있죠. 특히나 1층 공실이 되게 많은 상태거든요. 그 여파로 이제 부동산 부실채권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2년 말에는 한 2.8% 됐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졌잖아요. 이때보다 뭐 한 5배 이상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 5% 가까이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났다. 계속 이 추세로 가면은 부동산 위기, 은행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이나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기요사키는 시종일관 금은 비트코인 사라. 그리고 부동산 붕괴할 수 있고 달러도 붕괴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도 붕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거의 뭐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들을 만만 듣고 안 들을 만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좀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되게 타당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QCP 캐피털이라는 데가 주장을 한 건데 솔직히 1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1월 11일 날부터 ETF가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물론 중간에 조정은 좀 있었지만 한 3월 14일인가 73,000달러를 넘어서고 요때만 해도 38,000까지 빠졌었거든요. 뭐 이렇게 빠졌다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게 겨우 2달 만에 2배잖아요. 엄청나게 1분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1분기의 상승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때에는 좀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1월달 저점이 38,000달러였는데 3월달 고점이 73,000달러. 그 상태에서 또 6월에 10만 달러. 그럼 여기에 뭐 거의 100% 가까이 80%에서 90% 오르고 요때 또 뭐 한 50% 오르고 그냥 계속 오르고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좀 시세가 흘러갈 수도 있다. 2분기에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타당한 얘기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분기가 되게 불리시하게 보고 있거든요. 급등할 거라고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더욱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게 한 2022년 한 11월인가 요쯤에 10월인가 11월쯤 됐을 거예요. 이때 저점을 찍고 이 다음부터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횡보는 많이 했지만 이게 뭐 등락도 조금은 있었지만 대체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반을 오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불장이 물론 길면 길수록 좋지만 그렇게 뭐 주구장창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올해 한 11월, 12월 요쯤만 돼도 벌써 오르기 시작한 지 2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 넘은 다음에는 큰 폭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고점이 한 25년까지로 다들 점치고 있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24년 중에 최고점 찍고 25년에는 좀 흐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4년 중에 알트는 저는 전량 다 매도할 생각이고요. 비트코인은 만약에 판다면 25년 초에 팔 것 같긴 한데 24년 한 12월이나 25년 1, 2월 중에 일부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방송으로 계속 제 포지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분기에 피크를 찍을 수 있다. 네, 저는 이 시나리오를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내년까지 오르는 것보다 올해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재미 삼아서 이제 4월이잖아요. 내일부터는 4월 1일 만우절이네요. 네, 내일부터 4월인데 4월에는 비트코인의 상승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계속 그랬대요. 평균적으로 12% 정도는 올랐다고 합니다. 12% 오르면 뭐 나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7만 달러인데 12% 오르면은 한 8,400 정도 오르게 되는 거니까 한 78,400 한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 12% 정도 오르면 저는 요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되면은 대략 한 1억 2천 언저리 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요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크릭이라는 뭐 여기에 CEO가 이야기했는데 올해 연말에 한 15만 달러 정도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답니다. 뭐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뭐 다 그냥 예측치예요. 예측은 틀리게 마련이고요. 비트코인은 통상 반감기가 끝나고 한 9개월 뒤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반감기가 올해는 4월에 있으니까 대략 한 올해 말쯤에 한 12월이나 내년 1월, 25년 1월쯤에는 좀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때 가격은 한 15만 달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만 달러면 2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2억 한 1000에서 한 2억 2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알트코인 이야기인데 밈코인이죠. 저는 밈코인에 투자하진 않지만 페페가 되게 핫했었잖아요. 개구리가 있는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들이 요즘에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페페가 한 47인데 얘를 이겼다고 합니다. 도구 유펫이라고 WIF 뭐 이렇게 티커를 쓰는데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월 5일에 바이낸스에 상장된 것 같은데 와 그래프가 엄청나죠. 이게 WIF입니다. 도구 유펫이라는 밈코인이에요. 밈코인. 그러니까 도구 들어가는 거 보니까 강아지 있는 뭐 그런 밈코인일 것 같은데 지금 급등했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몇 퍼센트 정도 올랐나 볼게요. 대략 한 일주일 만에 122% 올랐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배. 그래서 사람들이 밈코인 좋아하나 봐요. 밈코인은 이렇게 좀 급등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급등하기도 하지만 이게 급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워서 좀 쫄보라 투자를 못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추천 전혀 아닙니다. 되게 위험해요. 요거는 아까 시총 47이라는 도구 위펫한테 지금 지고 있는 페페입니다. 페페도 엄청났어요. 18일 동안 무려 7배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민코인은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위험하니까 소액으로만 그냥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보세요. 0.000085달러. 그러니까 1달러에 훨씬 못 미치죠. 그러니까 요런 글쎄요. 요런 거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위험하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서 저는 이런 거는 투자를 못 합니다. 항상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WIF 또 이런 뉴스 전해드리면 또 이거 지금 살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이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엔 또 이더리움 뉴스인데요. 비탈릭 부테린. 요즘에 보니까 이게 판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판교에 웬 커피숍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커피 마시고 있는 사진이 있던데 노트북 앞에 두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엄청 말랐던데 하여튼 되게 건실한 청년이죠. 대단한 부자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더리움을 만들었습니다. 창시자예요. 이더리움의 창시자고 레이어 2로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거는 뭐 덴쿤 업데이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네, 이더리움 덴쿤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는 수수료가 너무 싸졌다 하고 이더리움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되게 기뻐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그 이후로도 가격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레이어 2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옵티미즘이랑 아비트럼 뭐 이런 거죠. 티커는 OP랑 아비트럼은 ARB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은 저도 아주 조금은 갖고 있어요. 아주 조금. 그냥 혹시 몰라서 사두고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이더가 좀 올라줘야 돼요. 이더가 올라야 얘네들이 힘을 받는데 아빠가 힘을 못 쓰는데 자식들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레이어 1이 아니라 레이어 1은 이더리움 얘기하는 거고요. 레이어 2로 이제부터는 좀 옮겨갈 거다. 이제부터는 수수료가 진짜 되게 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그냥 옮기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해외 계좌로 보내거나 하면은 이더리움 하나 옮기는데 대략 한 5만 원 하거든요. 하나를 옮기든 100개를 옮기든 수수료는 똑같은데 이렇게 5만 원씩 내고 옮기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옮기면은 대략 한 100원? 100원도 안 될 거예요.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서 OKX로 이더리움을 옮긴다 하면은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레이어를 이용해서 옮기면은 되게 싸게 옮겨요.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옮기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지원을 안 해요. 이게 진짜 너무 좀 별론데. 그러니까 심지어 비트코인도 한번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옮기려고 하면 거의 한 10만 원이 듭니다. 10만 원. 한 번 옮기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0.1개를 옮기든 한 개를 옮기든 그냥 1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용하면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거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용해서 바이낸스에서 OKX를 이렇게 옮기던가 하면은 되게 싸게 옮기거든요. 금방 옮겨지고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업비트나 빗썸은 되는지 모르겠네요. 빗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수료 많이 받으려고 해외에서 설사 비트코인에 메인넷으로 옮겨도 요런 건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업비트랑 빗썸 뭐 이런 데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요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덴쿤 업데이트가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업데이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덴쿤 업데이트가 성공했음에도 시세가 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호재는 즉각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장 큰 단점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비싸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전송 한 번 하는데 5만 원씩 드니까. 그리고 또 느리다. 네, 좀 많이 느립니다. 대략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전송하는데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어 2가 이제 되면서 빠른 거는 뭐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뭐 기존에 뭐 5분, 10분 걸렸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느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엔. 비트코인은 훨씬 느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한 요 정도 걸렸는데 이제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뭐 이런 걸로 옮기면은 가격은 너무 싸졌죠. 100원도 안 되니까 한 뭐 몇십 원, 몇 원 뭐 요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뭐 정확하게 저는 체감은 안 되더라고요. 이더리움도 그렇게 느린지 몰라가지고 솔라나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진 않아요. 실제로 옮겨보면은 대략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대체로 한 5분 정도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린 거는 비트코인 빼고는 저는 특별히 못 느끼겠어요. 전부 다. 그래서 비싼 거가 해결이 완전 된 거죠. 그래서 솔라나의 장점 두 가지였죠. 싸다, 빠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더리움이 대부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2021년, 22년 요때는 솔라나 투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솔라나 투자 안 하는 이유가 물론 발목 매도해서 빈정상한 것도 있지만 솔라나는 그냥 정지돼 버려요. 뻗어 버립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신뢰도 면에서 정말 너무 별로거든요. 암만 빠르면 뭐합니까? 멈춰버리는데. 근데 이더리움은 뭐 제가 예전엔 모르겠지만 최근 한 5년 동안 보면서 뻗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 면에서는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영향이 있어서 요즘에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계속 떠오르다가 지금은 살짝 주춤한 모습이에요. 약간 뭐 물론 저는 이더리움이 10개 넘게 있으니까 편중된 의견일 수 있는 거 참고하세요. 저는 장기적으로도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둘 중에 비교하자면, 물론 저는 비트코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둘 중에 비교하자면 이더리움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는 솔라나가 더 좋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제가 지난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콜옵션과 풋옵션,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싶은 거고 오르면 돈 버는 거고, 풋옵션은 파는 옵션,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지면 돈 버는 건데, 얘네 둘이 방향이 반대래 갖고 얘네 둘이 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변화가 많을 수 있다. 좀 동요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큰 변화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약간의 등락은 좀 있었지만 아주 작은 진폭으로 계속 꾸준히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큰 물결은 일단 좀 지나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거 아니라도 비트코인은 언제든 시세가 급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은 좀 느긋하게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뉴스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